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조만간 교체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도 다시 확전 조짐을 보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외교, 경제, 안보가 복합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응할 우리 정부의 전략을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본격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외교, 경제, 안보 등에 미칠 주요 변수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전략과 소통, 협력이 관건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이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치적 가운데 하나 꼽으라면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아닐까 네. 이렇게 싶습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딱 1년 됐습니다. 네, 그동안의 성과 어떤 게 있습니까?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동안 그 다자회의에 열렸는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별도로 삼육 정상이 만났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합의라든가 원칙, 또 정신, 또 협의를 위한 공약 이런 3개의 문건을 합의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 회동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1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요? 예. 네. 하나는 한미일 삼국 협력을 제도화시켰다는 것, 그다음에는 안보 협력을 심화시켰다는 것, 그리고 협력을 확대했다는 것. 그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제도화 측면에서는 그 정상, 외교, 국방 또 안보실장 간의 그 회동을 소통을 연례화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실제로 그걸 다 실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재무장관, 산업장관은 최초로 회동을 하기로 또 합의를 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뭐 정책 개발 대화라든가 또는 뭐 인도 지원 대화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그 인도 태평양 대화 같은 그런 네. 분야별 협의체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안보 협력을 심화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우선 작년 12월에 양국 3국 간의 그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 6월에는 그 한미일 3국이 그냥 그동안엔 육상에서만 연합훈련 훈련을 했던 것을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 분야로 네. 확대한 그 다영역에서의 그런 3자 군사훈련을 했다는 그런 것이 이제 최초의 시도였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7월에는 도쿄에서 국방장관, 한미일 국방장관을 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안보협력 분야에서 상당히 진도가 나갔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은 그동안에 전통적인 안보 분야에서만 협력을 했는데 네. 그다음에는 최근에는 뭐 경제안보라든가 첨단 산업이랄까 그런 것도 과학기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주안보 대화, 뭐 퀀텀 기술 협력을 위한 삼국 대학 간의 무슨 MOU를 체결했다든가 뭐 그런 다양한 영역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반도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회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 지금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거,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보면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삼국 정상이 이제 만나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벌써 9월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 이제 네. 시작인데 언제 만납니까? 만나실 것 같은데요. 뭐 아마 저희들이 협의가 진행 중이니까 아마 곧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시기가 지금 문제지 만나시는 건 만나시게 돼 있고. 올해 안에 만날 수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진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삼국 정상에 이제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네.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그런 것은 아니고 엄연히 우리가 공식 최대한 그 외교 문건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성이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뭐 대통령 얘기만 들어보면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외교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저도 대통령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3국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국 간의 공감대가 있고 이미 정상에서도 합의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미일 정상이 교체된다고 해서 큰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일각에서 아마 혹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루어온 이런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좀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우려를 하는 말씀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했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한다는 기조로 임했고 또 최근 저희들이 접촉해온 트럼프 캠프의 측근 인사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외교적인 성과 중에 한미일 협력만큼은 자기들도 평가하고 싶다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미일 정상 교체 상관없이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 제도화가 심화될 것이고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은 지도자가 바뀌어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네. 미국의 대북 핵 전략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 이제 뉴욕 타임즈가 이제 최근 보도한 건데 바이든 중국 위협에 초점 맞춘 비밀 핵 전략을 승인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핵무기 운영 지침 개정안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 핵무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3자 조율 아래 핵 위협을 어떻게 이제 조정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지금까지는 비핵화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핵 군축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핵화 문제가 핵군축 회담으로 바뀔 거에 대한 우려는 옛날부터 있어왔고요. 뭐 새로이 나오는 우려는 아니고 왜냐하면 비핵화의 현실성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결국은 핵군축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 비핵화를 용인할 수가 없는 안보 현실이 제3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은 그런 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정강정책에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정강정책에 비핵화라는 말이 빠진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정강정책이 항상 그 정부 출범 이후에 그대로 이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정강정책은 정당의 문서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내부 검토를 거치고 또 관련국과 협의도 해서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네. 지금 정강정책 얘기했는데 네.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 정강정책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저희 취재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먼저 그거 한번 보시죠. 네, 그렇죠. 예. 마지막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내세운 원칙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협상이 결렬된 이후 비핵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급기야 최근 4년 만에 개정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새 정강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습니다. 양당 모두 비핵화가 목표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에 더 소극적입니다. 중국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때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란 표현을 공동선언문에 담는 것에 반대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경우 북한이 이미 해구산을 보유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만일 트럼프 2기가 들어서 북미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면 핵 일부를 용인하는 군축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지만 북핵 협상 무용론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 리포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저거 관련된 건데 그 정강 정책의 문안과 여러 가지 인사들이 말로 그 정책을 평가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 또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비핵화 협상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거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또 핵미사일 계속 능력이 고도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나온 우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건 틀림이 없고요. 다만 그것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네. 비핵화라는 건 어떤 형태로든 기회가 있을 때면 포착을 해서 계속 대화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걸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핵 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 몇 년 동안 한미일 간의 공조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핵화를 포기한다거나 용인하는 북핵을 용인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또 리뷰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관련 국가의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고 또 삼국 간, 양국 간의 협력 전략도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구체화시킬 생각이고요. 공화당은 그 정강 정책에 어떤 특정 국가를 이름을 특정 지어가지고 어떤 서술이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중국하고 네. 이스라엘 빼고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기술을 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가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민주당은 그 정강정책에 직접 작성에 관여했던 그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 차관도 만약에 해리스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해리스 행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정책적 의지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책으로 실천을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네. 지금 장관 얘기를 듣다 보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궁금한 게 있을 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 안 하겠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그건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국정브리핑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결국은 비확산 시세를 포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건 저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후보들 간 이제 경쟁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해리스, 공화당 트럼프 두 후보가 내놓고 있는 외교 정책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동맹과 외교 전반에 있어서 해리스는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미국이 세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는 외교 안보도 이제 비즈니스라는 시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해리스가 한미일 협력 등을 토대로 확장 억제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트럼프는 정상 간의 이제 톱다운 방식의 북핵 협상 이게 좀 더 선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저거 말고 장관께서 보시기에 주목할 만한 두 후보 간의 차이점 아니면 뭐 동향 어떤 게 있습니까? 차이점이라는 건 뭐 늘 여러 전문가들도 얘기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외교 정책을 거래적인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든가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이것이 유리한가
안 한가 그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게 특징적이고 네. 해리스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안보 쪽에 부통령을 재직하면서 크게 관여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인자로서 계속 보조를 맞춰왔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그 정책 기조랄까 스타일은 바이든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믿고요. 다만 제가 트럼프 일기 때도 제가 주 유엔 대사 하면서 네. 북한 핵 문제를 니키 헬리 대사하고 3년 동안 다뤄왔기 때문에 그럼 개인적으로도 해리스 지금 후보하고는 뭐 아니 해리스 후보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저도 한번 만나 뵀고요. 만나봤어요. 트럼프 네.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처음에는 맥시멈 프레셔로 최대 압박 정책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대화를 합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완전히 100%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지켰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포기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협상하고 대화하고 또 심지어는 러브레터를 김정은과 교환한 것 같은 얘기도 강조를 하면서 홍보를 했지만 네. 사실 내심으로는 꼭 지켜야 될 것이 대북 제재라는 거, 그것이 유일한 바게닝 레버리지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대북 정책과에서 안보와 관련된 핵심 사안은 절대로 함부로 내놓지 않는 분이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크게 기조에 크게 염려할 건 없지만 네. 그 과정에서 우리하고 조율을 하고 정책적인 어떤 연대를 할 때, 얼라인먼트를 할 때 생기는 비용을 줄이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도 플랜 A, 플랜 B 해갖고 네. 누가 후보가 어느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하고 있겠죠. 예. 뭐 공관과 본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또 재계 인사들하고도 네. 협력을 해서 양측 그 측근 인사들과의 인맥도 활용을 하고 또 접촉의 폭도 넓히고 또 관련 정책 동향도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도 장관으로서 서울에 오시는 양측 인사들을 빠짐없이 네. 만나고 있고 비공식 기회는 뭐 호텔 가서 뭐 차 한잔 하더라도 만나서 그런 접촉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걱정 안 해도 된다. 나름대로 저희들 모든 인맥과 채널을 동원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일 3국 공조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가 최근 한일 관계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퇴임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야당은 이거를 이제 구역 외교다, 네. 외교 참사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먼저 야당 의원들의 비판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로는 강제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양보했다. 일본에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주권 수호와 역사 퇴행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자, 야당 뭐 강하게 비판하고 네. 있는데 입장 뭡니까? 뭐 외통에 나가서도 호되게 야당의 비판을 들었습니다만 예. 우선 강제성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그런 합의를 했다라는 게 비판의 우선 핵심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저는 반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제가 9년 전 2015년에 군함도 등재 협상을 할 때 제가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차관으로서. 네. 그리고 회의에 수석 대표로 직접 참석했던 사람이고요. 그때 분명히 본인 의사에 강제로 끌려와 가혹한 환경 안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라는 문안의 표현을 제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사람이고요. 아, 그거를 이번 협상에서 포기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합의를 했다면 저는 외교장관직을 사표를 내야죠. 그게 아니고
그거는 버텀라인 최저 협상에서 최저선이었기 때문에 그거가 확인이 안 되면 더 이상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그거를 확인하는 거 확보하는 거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력을 기울여서 네. 확보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나아가서 전시물의 내용이 그 표현에 합당한 전시물이 나와야 된다. 거기에 협상력을 집중을 해서 군함도의 경우는 아예 현장도 아닌 도쿄 정보센터라고 해서 도쿄 어디 외딴 쪽에서다가 전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용물도 전혀 합의하고 상관이 없는 오히려 퇴행적인 전시물을 내고 그래서 국내적인 비판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확보한 거는 주머니에 챙겼고 전시물의 내용을 확 끌어올리는데 협상력에 집중해서 등재 이전에 사전에 전시까지 했고요. 네. 일본이 사전적인 선제적인 이행 조치를 했고 전시물의 내용도 100% 저희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군함도의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격상된 그런 그 퀄리티가 올라간 그런 전시물을 확보했고 그걸 이행 조치를 미리 했고 그런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등재에 합의한 거지 그게 없이 저희들이 함부로 어떻게 그걸 등재에 합의를 했겠습니까? 반드시 그게 문화를 되풀이해서 대표가 거기서 발표를 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걸 이제 비판을 받는데 문서로 2015년에 합의를 포함한 과거의 모든 일본의 약속과 관련 위원회의 결정문을 명심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약속을 숙 대표가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 문서 속에 2015년도 합의문한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합의의 약속을 컨펌하고 재확인하고 그것을 이행한다는 그 의지를 실질적인 전시물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로 저는 상당한 진전이고 성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재에 합의를 했고요. 저는 무조건 등재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역사가 기록에 남겨서 후세에 전해지고 또다시 또 개선된 그런 전시물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에 남기고 대중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저런 비판은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비판하는 거를 읽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으면 네. 강제라는 이 네. 워딩이 네. 글자가 네. 왜 안 들어갔냐? 네. 강제 이게 좀 들어가야 되는. 그 들어갔다 이거죠. 그 문서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걸 내부로 또 강제란 말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하면 그거의 협상이 거기에 완전히 치중돼서 결국은 또 다른 전시물의 내용은 더 형편없는 전시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냥 반대해서 표결해서 해서 그냥 그 등재에 반대해가지고 아예 협상을 파괴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것이 과연 그 국익을 위해 좋은 건지 그건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가 뭐 이번 달이면 이제 퇴진하지 않습니까? 자민당 선거가 27일인가 뭐 이달 이제 말에 있는데 한국을 방문한다고 이제 언론에서 자꾸 나와요. 왜 오는 거죠? 이제 퇴임하기 전에 한일 관계를 그동안에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 개선을 한 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양국 정상께서 퇴임하기 전에 그걸 다시 재확인하고 또 미래의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해서 또 중요한 또 협의를 할 마지막 기회를 갖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제라도 오시면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관련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종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올 때 무슨 선물 같은 거 가져오지는 않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좋겠죠. 뭐 선물 나오면 좋겠지만 뭐 좀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시다 총리 후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 27일 날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자, 고이즈미 신지로. 이게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이죠. 환경상 하셨고 또 이시바 시게루. 이거는 전 자민당 이제 간사장이었고요. 중위권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에 뭐 경제 안보상, 고노타로 뭐 한국 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알고 고노타로 디지털상도 이제 후보군에 돼 있고. 자, 이분들 중에서요.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뭐 누군가는 되겠죠. 되는데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다 한국과 관련이 인연이 깊은 분들이고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 다른 나라 정치에 대해서 외교장관이 뭐 코멘트를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리더십이 이제 교체가 되면은 네. 한미일 이제 삼각고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공을 들여서 이제 탄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한일 관계가 좀 약한 고리예요. 네. 이 삼각 중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한일 관계가 조금 약화되면은 한미일 이 삼각 공조까지도 약화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일본이나 미국 관계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은 이게 세 다리가 달린 의자와 같아서 한 다리가 짧으면은 이게 안정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근데 그 가장 짧은 다리가 지금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를 양쪽 두 다리에 맞게끔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결국은 양국의 정치적 환경이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고 네. 그러나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흔들림 없이 또 나가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한일 관계를 계속 관계에서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양국 관계를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한미일 협력이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양국 일본이나 미국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태 지역의 호주라든가 인도라든가 네. 뉴질랜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like-minded country들, 유사 입장국들이 굉장히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국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제3국의 어떤 기대 그런 것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저는 한일 관계 개선의 어떤 모멘텀을 더 받쳐주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관계를 끌어가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일 관계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이 있는데 교토 국제고가 이제 네. 고시엔 일본 고교 야구 네. 대회에서 이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장관께서도 SNS에다가 이제 축하 메시지 직접 네, 올렸던 네. 바로 저거죠. 네. 교토 국제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됐고 중간에 보면요 그동안 교토 국제고가 한일 양국 간의 화합의 상징이자 우정의 가교로서 양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아무래도 교토 국제고의 전신이 네. 제1교포들이 설립한 교토 조선중학교에서 아마 네. 출발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 네. 같은 선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도 저런 메시지를 보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계 학교로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네. 또 한국어 1호를 같이 공부하고 또 양국의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양국 정부의 지원도 받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국 관계를 가교 역할을 하고 화합의 상징이라는 그 제 표현은 바로 이 학교가 우리 한일 관계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 또 저 학생들에게 격려의 목소리도 전달하고 싶어서 한 건데 네. 저는 한일 관계가 저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SNS에 그 좀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내용은 축하 메시지를 보면 네. 아주 읽기만 해도 저는 이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왜 직접 쓰신 거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가에서도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예. 조태열 장관 글을 잘 씁니까? 했더니 아버지 닮아서 글을 잘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조태열 장관의 아버지가 누군지 저희가 사진 한 장 찾았습니다. 사진 네, 한번 네, 보여주십시오. 이게 보면은 어릴 적에 이제 가족 사진인데 앞줄 왼쪽에 이제 아주 저입니다. 예. 애기죠. 남자 아이가 이제 조장관이시고 뒤에 안경 쓰신 분이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 선생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지훈 시인의 이제 낙화 참 좋아합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한 시인인데 외교관으로서 활동하면서 뭐 도움받은 게 있습니까?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누구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호의적으로 바뀌니까 그거는 뭐 인간 조태열로서 후광을 입은 거지만 뭐 공직사회에 살면서 큰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청렴 결백한 강직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유혹을 받을 때 네.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항상 제 뒷덜미를 잡으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요령 있게 사는 데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삶의 등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각오를 늘 다지면서 살아서 뭐 여기까지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조지훈 시인의 작품들도 이제 외국에서 이제 번역을 많이 이제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K 문학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이제 외교의 굉장히 한 축이 될 건데 네.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 개인적으로도 유엔 대사를 떠날 때 구테레스 사무총장하고 마지막 이임 인사를 하러 갈 때 제 아버님 영역 시집을 하나 선물로 드리고 왔는데 그분이 한국 시를 영어로 된 걸 처음 본다. 그분이 굉장히 다독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저는 이제는 문학도 조금 우리의 공공외교에서 음악이나 미술보다 좀 약간 뒤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학도 좀 그 여러 가지 집중적인 사업을 통해서 홍보, 공공외교의 큰 분야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집권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외교, 특히 한미 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 제재 속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중 관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 관리 그리고 확전 위기가 커지고 있는 중동 정세 등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분석과 대응 방안을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태열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 당시 한미동맹 못지않게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한중 관계가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고위급 접촉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난 5월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이제 재개가 됐고요. 3국 정상회의 직전에 조 장관이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베이징 방문해서 양자회담 이제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건 6년 6개월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7월에는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가 2년 7개월 만에 이제 또 열렸고요. 지난달에는 한중 청년 교류 그리고 산업부와 중국 산둥성의 경제통상 관련 교류도 있었습니다. 한중 관계가 이제 분명히 달라진 것 같은데 장관께서도 직접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5월 초에 중국에 가서 왕이 부장을 만났을 때도 느꼈고요. 그 이후에 진전 사항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중국도 아마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불편했던 그런 관계를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중 관계를 좀 원만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모멘텀을 지금 적극 활용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 관계, 한중 관계가 이제 가까워지는 거에 반해서요. 네. 오히려 북한하고 중국 관계는 좀 소원해진 것도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북한은 러시아하고 또 친해지고 이게 참 동북아 이제 외교 지형이라고 해야 돼.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하고 북한이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 정황 증거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공식적으로는 뭐 이상 없다라는 게 중국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러시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협력을 하는 등 밀착 관계로 가고 있는 현상이 중국에게는 아마도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도 한반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되는 현상이 달가울 리가 없고요. 또 중국으로서는 러시아, 북한과 함께 묶여서 비춰지는 이미지가 비춰지는 거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네. 그 평화에 기여가 있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어하고 그 국제사회 평판도 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변화의 요인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네. 한중 관계를 좀 한 단계 나가게 하고 또 한 대북 관계에서도 또 레버리지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중국을 좀 더 견인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미국도 그런 생각에서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중 관계를 업그레이드 이제 시키려면은 발전시키려면은 정상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네. 시진핑 주석 언제 방한하냐?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지난번 대통령님하고 리창 총리 만났을 때도 포함해서 고위급 교류에서 항상 그거는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계속 논의해 왔고 또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다자 회의를 포함해서 다양한 계기에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 내년도 에이펙 정상회의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경주에서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네. 기대해 봅니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굳이 네. 명분을 찾을 필요 없이 네. 윤 대통령이 먼저 중국 가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능합니까? 뭐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6번을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가셨고 시진핑 주석은 딱 한 번 오셨는데 여러 가지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건데 간다면 아마 시진핑 주석이 먼저 오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원칙적으로 네. 뭐 그거에 꼭 구애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저 자연스럽게 그런 모멘텀이 어떤 기회를 만들고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서두를 생각합니다. 필요는 예, 없다. 예. 이런 고민도 좀 해봐요. 과연 우리에게 중국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예.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은 북한을 컨트롤하기 위한 지렛대를 쓸 때도 있었고요. 네. 또는 뭐 경제 교역 대상국으로 이제 중국을 바라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중국 그 자체를 좀 바라보는 차원 높은 외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동감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기 전에는 한중 관계가 상당히 빛의 속도로 발전을 이뤘고 또 미래의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이게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라는 큰 지정학적 틀이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파장이 굉장히 크고 그 파장은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그 파장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또 한중 관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키워서 협력하는 분야를 더 키우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는 한중 관계가 어떤 하나의 변곡점에 도달해서 과거처럼 규모나 속도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 없는 관계라는 건 깨지기가 쉽고 또 지속 가능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전 가장 한중 관계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호 인식의 변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기대 수준을 낮추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씩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가고 그걸 통해서 신뢰를 쌓는 것.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한술밥에 배부를 리 없고 또 급하다고 바늘에 실겨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기대 수준을 낮추되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정조준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꾸준히 나가는 것. 그것이 한중 관계의 미래 비전이 저는 방법이 돼야 되라고 생각하고요. 뭐 웨인 그레츠키라고 카나다의 아이스하키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은 어떻게 플레이를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퍽이 있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퍽이 있어야 할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중 관계도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또 매몰될 필요도 없고 미래의 어떤 관계를 보면서 착실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외교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싱하이밍 네. 주한 중국 대사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임자가 누가 되느냐, 중국 대사가 누가 오느냐가 한중 관계의 아주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이왕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격을 좀 높여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차관급 인사를 대사로 보내면서 우리나라한테는 국장급을 이제 대사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격을 좀 높여야 물론 이제 중국이 결정할 겁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장관이 되기 전에 민간인 시절에 신문에 칼럼 쓰면서도 그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고 제가 왕이 부장 만나서도 간접적으로 그런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왕이 부장이 뭐라고 하고 비중 있는 인사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거는 제 메시지는 테이크노트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고요. 뭐 어떤 인사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중국이 잘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코멘트는 있었으니까 좀 기다려보죠. 뭐.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인사가 누구냐가 한중 관계를 좌우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정도의 배려, 관심 그런 것들은 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정할 일이지만 우리의 그런 관심 정도는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자, 북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이제 활동이 러시아 이제 거부권 때문에 이제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미일 3국이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해서 올해 안에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아시다시피 지난 4월 말에 그 전문가 패널이 그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그 임무 연장 결의안에 비토를 했기 때문에 15년간 잘 기능해왔던 그런 전문가 패널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만한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미국, 일본 등 중요한 나라들하고 지금 공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상황 논의가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이 돼서 곧 그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올해 안에 가면 가능하다. 올해 안에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 중입니다. 지금까지 그 15년간 잘 작동해왔던 전문가 패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그 전략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안보리 자체가 기능이 마비된 측면이 있어서 전문가 패널의 그 기능도 최근 몇 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제약받는 요소가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새로이 생길 대체 메커니즘이 적어도 모니터링이라는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견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만 운영되면 효과, 기능 측면에서는 또 나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 협의 결과는 뭐 마무리되는 대로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8.15 통일 독트린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분단이 국제 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외교부 장관 이제 나오시니까 외교 관련돼서만 저희가 이제 좀 잘라서 본 거고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대통령의 생각 같은데 외교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지금 이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건 결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북한까지 확장시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우리나라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가 또 북한 주민들의 그 정보 접근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다 국제사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통일 독트린을 실천하는 데서 외교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치중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자유, 평화, 통일에 관한 우리의 비전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한 바 있고 이번에 통일 독트린이 나온 직후에도 미일 양측으로부터 지지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일본의 지지는 확보했고 또 앞으로 관련 이해 당사국 또 유사 입장국들의 지지도 다시 확보해 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논의를 확산시켜갈 생각이고요. 뭐 관련된 뭐 대화협의체, 남북 간 대화협의체라든가 또 국제적인 포럼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다 통일부하고 같이 공조해 가면서 저희 외교부에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해외 주요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죠. 예.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뭐 선언 형태로 나온 거는 미국, 일본이 이제 두 나라가 있고 관련된 면담이나 우리 대사들이 그런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부분 그 자유민주 지형의 국가들 다 환영을 했고 뭐 제3 글로벌 사우스의 국가들도 다 환영을 하는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현재 유엔 안보리 비상임 네. 이사국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까지인가요? 내년까지. 예, 2년 동안입니다. 예. 그렇다면 윤 정부의 외교 철학이자 목표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아닙니까? 네. 이거 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닙니까? 저는 안보리가 그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실현하는 최적의 외교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뭐 우리의 문제, 동북아 한반도의 문제 좀 매몰된 측면이 있어서 지역 안보라든가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는데 이번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세 번째 기회거든요. 과거 두 번째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국력이 이만큼 못 미쳤을 때이기 때문에 그 충분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국력에 걸맞은 가시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 네 가지, 서너 가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평화 구축 문제,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 발전을 이룩한 그 살아있는 증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소중한 경험을 안보리 활동에 좀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창의적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유엔 대사 할 때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감비아가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가는 정착 과정에서 평화구축위원회가 주도적인 지원 역할을 해서 그 민주화를 정착시킨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게 지금은 상당히 모범 사례로 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이뤄놓은 어떤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 그거를 발판을 삼아서 안보리와 평화구축위원회의 연계를 강화하고 평화, 개발, 인도 지원의 이 3개의 연계를 강화해서 국제평화의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데 저희들이 좀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안보라든가 이런 신흥 안보 이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난 6월에 안보리에 가서 그 사이버 안보에 관한 안보리 공식회의를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이버 안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안보리의 역할이 뭐가 되느냐 하는 논의를 최초로 한 회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더 안보리의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저희들은. 그래서 북한 문제가 안보리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27년 만에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안보리에서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네. 지난 6월에 또 저희가 북한 인권 문제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문제 이거를 안보리의 공식회의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주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자, 저 화제 한번 좀 바꿔볼까요?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 이제 체코 원전 네. 수주전에서 프랑스 제치고 네. 우선 협상 대상자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대통령도 뭐 이거 담화도 발표하고 전에 이제 산업부 장관이 또 그 자리에 또 앉아갖고 네. 이 자세한 내용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인가요? 네, 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뭐 일부에서 목리를 피운다, 뭐 이런 표현도 하던데 주무부처는 산업부입니다만 네.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범정부적으로 뛰었습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보실, 외교부 함께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사업이고 또 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외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저도 체코 외교장관을 지난번 2번을 만났고요. 브라셀에서 만나고 워싱턴에서 만났고 9월 초에 서울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 관련된 문제를 제가 또 협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미국과의 문제는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과의 그 지재권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에 관한 네. 그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이것이 원활하게 이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하기 이전에도 그 문제는 있었고 계속 논의가 진행돼 왔지 새로이 등장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전정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블링컨 국무장관을 2월 달에 만났을 때부터 계속 이러한 문제가 체코 원전 수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략적인 협력을 하자라는 논의를 계속 해왔고요. 또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하기 직전에도 제가 워싱턴에서 블링컨 장관을 만나서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한미가 공조해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메시지를 체코에 보내도록 해서 협상 대상자가 발표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최종 계약이 내년 3월에 체결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산자부를 지원해서 외교부가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렸냐면요. 네. 조 장관이 특별한 이력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도 네. 널리 알려져 있는 국제통상 전문가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 당시에는 외교부가 이제 합쳐서 외교통상부였죠. 네. 네. 그때 지역통상국장으로도 이제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구원투수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KBS가요. 캄보디아 근거지로 해서 주식 리딩방 이 사기 조직의 실체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이제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한 40대 우리나라 남성이 조직원에게 이제 감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요.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대사관 직원이 번역기 돌려서 캄보디아 경찰한테 연락하세요. 왜 나한테 연락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도 그 집에서 그 보도를 보고 바로 제가 담당 국장한테 연락을 해서 사실관계 확인해라.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 확인하고 조사하고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저희 조치할 건 조치하겠습니다. 두 개의 끝나지 않는 전쟁.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중동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한번 저희 이거 지금 점점 더 확전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끊어서 보면 확전되기도 또 이게 소강 상태로 가는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빨리 종료가 돼야 되지만 또 입장이 다 다르니까 저는 하여간 그 안보리 비상임사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하는 것들은 계속 할 것이고 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동안에 단호히 규탄도 하고 그런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한 그런 종전 네.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아직 뭐 협상 기미도 아직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죠. 예. 중동 전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지금 뭐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이 지금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고 가자 지구 인도적 상황이 심각하고
또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도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한 조속히 완료되는 것이 지역 안정을 이루고 또 인도적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휴전 협상과 인질 석방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서울에서 보니까 리에임인가요? 예. 고위급 회의가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리에임이 뭐냐? 예. 리에임 뭡니까?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Responsible Use of AI in the Military Domain. 그게 이제 정식 명칭인데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는 저희들이 AI 서울 정상회의와 글로벌 포럼을 저희들이 주최를 했고 9월에는 이제 리에임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AI 포럼은 민간 분야에서 AI 규범 가버넌스 형성을 저희들이 주도한 것이고 리에임 회의는 군사 분야에서의 AI 군사 규범, 분야에서 AI. 군사 분야에서 AI 규범 가버넌스 그거에 저희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민간과 군사 분야에서의 AI 규범 가버넌스 정립을 논의를 저희가 주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AI가 뭐 인간 사회 미래를 규정짓는 그런 기술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혜택이 크지만 잘못 사용되면 그 비용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 철학적,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가버넌스를 만드는 것. 저희들이 테크놀로지와 가버넌스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주로 기술 측면의 논의를 주도하지만 우리는 가버넌스를 찾아서 영국, 네덜란드와 함께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를 규정지을 이런 중요한 첨단 기술에서 저희들이 기술 강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1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정책이라든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7 플러스 가입을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 재임 기간 중간에 그 G7 플러스 후보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싶은 것. 그것이 제가 목표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나라를 어떤 국제사회 선진국 반열에 끌어올리고 싶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외교 정책의 수준을 G7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국내에 걸맞은 역할도 하고 그러한 대외적인 측면의 어떤 전략적 기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돼서 정책의 일관성과 이 전략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내부의 자원과 문화적인 토양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한 늘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G7 플러스 가입에 아니면 그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방패막을 해가지고 이 지정학적 도전 과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기제로도 활용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끌어올려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기제 그것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최소한도 윤석열 정부 3년 내에 어떤 수준에까지 신전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자강이고 자강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 그거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의 또 갈등도 있겠죠. 그거는 또 관리를 하는 원만하게 관리하는 관리 외교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왕이 부장을 북경에 가서 만났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다. 그래서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를 원만하게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가 제로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우리 외교를 일정 수준에 끌어올리면서 어떤 기제, 전략적인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그게 저는 G7 플러스 가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루어진다는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